네, 속옷 광고에 이어서 마니코 광고가 나오니까 조금 약간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말이지요. 그런 아침이니까 좀 건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즈 교환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되죠. 안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속옷 그 쇼핑몰 하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입어보는 거 한참 입어놓고 막 이렇게 아유 그래놓고 저희 사이즈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딱 그냥 대보기만 하고 교환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막 한참 입고 한 사흘 다니다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박 이사님 바로 모셔야 되겠지요.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우리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월 9일 월요일이고요.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한번 살짝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쉬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목요일도 한꺼번에 봐야겠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그 두 가지를 다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소폭 하락을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요일 날에는 테슬라가 14.2%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 이 부분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금요일 날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1%, 나스닥 1.2%, S&P 500이 1%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반등을 다시 해낸 것은 테슬라가 반등을 한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화 통화가 긍정적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지난 한 주를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미중과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기대감이 됐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목요일만 테슬라 영향으로 좀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를 보면 다우는 1.1, 나스닥은 2.1, S&P 500은 1.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주간으로 4.8% 상승했고요.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15%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레거스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마이크론이요? 근데 SK하이닉스도 꽤 많이 뭐 지난주 목요일에 조금 꽤 많이 반등해서 목요일날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은 좀 못 쫓아갔는데 근데 레거시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긴 한데 마이크론이 HBM의 기술 향상이 이제 반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럼으로써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올랐어요. 지수 대비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7일 연속 상승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가총액 1위를 마소가요? 예, 다시 1위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은 뭐 이런저런 뉴스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사이 엔비디아가 올랐다 내렸다 좀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꾸준히 조금씩 올라서 그냥 견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고요. 뭐 아주 소폭입니다. 그러니까 또 완전히 뭐 뒤집어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합니다. 테슬라는 목요일 날 많이 빠졌다가 금요일 날 3.6% 반등을 해서 주간으로는 14.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았고 테슬라는 노이즈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4.2%, 코스닥 2.98%인데 지지난주에도 4%대 상승했죠. 2주 연속 4%대 상승을 한 겁니다. 지수가 2,812포인트가 됐고요. 2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해줬고요.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약 2.2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들은 3,200억 분이 안 돼요. 기관들은 좀 지수 올라가고 나서는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국인들 매수를 누가 다 팔고 있느냐?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조 5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도 조 단위로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지수 올라오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사느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달러 원이 좀 떨어지면서 환플레이로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향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펀드들이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이제 주말에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보기에 금요일 날 흐름을 좀 봤더니 쇼커버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쇼커버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연속 4%대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2,815포인트로 2,800포인트 1차 목표 지수인 2,800포인트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됐고 지수도 2주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 휴장이었죠. 네. 3일분이 안 열린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주사와 금융주 위주로 급등하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지주사 금융주는 선거 전부터 반등을 하기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못 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반도체 역할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이라 그러네요. 자꾸 여기다 금요일을 썼네요. 목요일인데 죄송합니다. 네. 예, 목요일 날 고점이 2,831포인트였어요. 종가 2,812포인트잖아요. 네. 2,800포인트 근처까지도 다시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급을 이렇게 봤더니 지수 2,830포인트까지 가면서 종목별로 쫙 올랐잖아요. 네. 여전히 공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쯤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 맨 밑에 그 써놨는데 급등하는 것도 외국인들 쇼커버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신규 매도도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창구하고 거래되는 걸 보면 알아요. 이게 공매도다. 네. 그래서 공매도들이 신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물론 뭐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으로 조정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이 없이 박스권 또는 여기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위로 쏴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쏴버린다 위로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숏 플레이 지난번에 공매도 재개 후에 네. 포지션들이 상당 부분 지금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시장을 좀 급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속된 말로 이번에 그냥 지수가 확 올라가서 이 공매도한 세력들이 한번 좀 고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네.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어요. 보면 시장을 보면서. 근데 금요일 날 보니까 신규 매도가 좀 공매도가 있더라. 네.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내렸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금 S&P 500이 얼마냐면 6,000이에요. 6,00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6,000포인트 지금 끝났고요. 그러니까 신고지수 근처에 끝났습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나 물가 전망이 불확실성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도 지수는 6,000포인트까지 갔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마스터카드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종목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카드요? 네. 소비 대표적인데. 소비가 지금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 좋을 거다. 전망을. 네. 근데 최고 뭐가 나오는 모양이죠, 계속? 역사적 신고, 예? 이익 같은 건 괜찮은 모양이죠? 네, 이익도 괜찮고 여전히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나는 걸 보면은 지수 레벨의 신고가 근처에서 견조한 흐름 유지하는 거 보면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게 여전히 굉장한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시장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시장은 좀 박수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당분간. 뭐 또 개별 악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7월 되면은 상환세 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네. 그다음에 또 시끄러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뉴스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시끄러운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팔지도 못할 거예요 이제 공매도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좀 박스권 등락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번 주에는 내일 미중 무역 협상 런던에서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관련된 게 관심인 거고요. 미국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닉 티밀하우스의 월트리트저널 기자죠. 이 사람이 언급한 보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계속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 경기는 여름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진입하고 있다. 고용과 실업률을 보면 안정적인 겉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는 불안하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소비 둔화 조짐이 있다. 소비자 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주택 시장에 냉각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높은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화하다. 금융시장 변동성의 와일드카드는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안 좋은 게 있는데 전망이나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은 신고지수의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설명을 뭘로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와일드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이제 심리의 이제 좌우된 수급은 그렇게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한 거거든요.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 시장은 각 증권사들하고 전문가들이 코스피 목표 주가 지금 상향 러시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EPS는 12에서 16%로 높이고 있고 목표 PER은 한 10배 정도로 보고 있고 목표 PBR은 1배에서 1배, 1배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유를 보시면 그동안에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성장 지향적 정책, 자본시장 개혁 기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 낮은 외국인 부유 비중으로 해서 더 떨어질 게 없다. 원외 강세 전망으로 외국인 들어온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이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근거를 대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100, 3,200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 또 불안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기관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사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낮아요, 지분이. 많이 팔아놨습니다. 못 샀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히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쇼커보드 상당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블룸버그에서 코스피 시장을 강세장 진입했다는 보도를 좀 있는데 그런 보도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권리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10년 전에 이 부분이 있었죠. 2012년 시작을 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10년 개혁 여정과 비교하면 이제 초입 단계의 부분이지만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럼으로써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테플턴 같은 사상 운용사, 큰 운용사들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한국 비중을 점차로 지금 급히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저도 뭐 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얘기했고 네. 이제는 이제 믿는 쪽으로 좀 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심리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빨간 것으로 썼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시장은 똑같은 상황인데 경기도 뭐 둔화되고 일 것이다. 우리 GDP 성장률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그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은 기대감에서 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의 핵심이 뭐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연속성과 개혁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이. 이제 이걸 봐야 된다. 네. 이 중간에 스톱하면 저도 그래서 요새 몇 번 얘기했죠.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 잠깐 보면요. 이게 일봉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가파르네요. 네, 일본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공매도도 나오고 네. 주저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직전 고점인 요 두 부분 2,650을 돌파하면 그 다음은 뭐 2,800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주 말씀하셨죠. 2,800원 이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이제 3,000이에요. 3,000. 이제 3,000을 가느냐 마느냐에 그 다음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2,800원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 3,000은 이제 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네. 계속 좀 붙어줘야 되는군요. 빠르게 나오느냐 네. 그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 미국 시장의 금요일날 상승의 이유였다 설명드렸습니다.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3만 9천 건이 됐고요. 이전에 14만 7천 건으로 다소 둔화됐는데 시장 예상이 12만 6천 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좋았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4.2%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여전히 탄탄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경기가 그렇게 탄탄하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연준 재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입니다. 약 90분 동안 대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양측 모두 매우 긍정적 결론을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만 적어왔습니다. 히토류 광물과 자석의 미국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조건부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 확정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9일날 현지 시간 9일날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해서 나도 상응하는 초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방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별로 제가 뉴스를 쉬는 동안에 진행하는 시간별로 이렇게 적어온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지 시간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설비 부품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또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런던에서 무역 협상이 그러니까 내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쉽게 되겠냐라는 또 생각들도 하는 의견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양쪽 다 좀 끝나고 싶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뉴스들을 볼 때요. 다분히 좀 어쩔 때는 단순화시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왜 단순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냐. 그들은 아니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신 거. 네. 다 전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리고 저 끝나고 나서 또 이 얘기를 또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유치하고 그런 이제 서로의 공방들이 좀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자로서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사회적 소명을 갖고 정말로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 재정 적자 확대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감세 정책을 하면서 그거를 상쇄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대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게 정말 싫었을까? 진짜 소명감을 갖고 머스크가 그런 공적 목적으로 그랬을까? 지금 이렇게 왔겠냐? 그랬을까? 아니면 그 안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안에 전기차 의무제 폐지나 이런 보조금 삭제 이런 것 때문에 머스크가 그런 거다라고 트럼프 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그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보기에는. 그게 포인트 같고 뭐 양쪽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장 관점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입니다. 네. 파급 효과요. 이게 만약에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CEO의 리스크로 인해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이게 매듭이 좀 안 지어지고 서로 정말 등지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쪽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테슬라의 우호적인 정책도 했던 거 나 그거 다 없앨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은 안 좋은 거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시간별로 적어왔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맨 위고요. 그 다음에 빌 에커먼이 화해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쪽 다 그래 맞아. 뭐 좀 우리가 너무 오바했지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미칩니다. 맨 마지막에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머스크하고는 이제 결별해야 된다.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감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와서 좀 중간에 좀 좋았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급락했다가 좀 서로 좀 완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요일 반등했다가 그랬다가 주말 내에는 다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거는
이들의 정치적 싸움이나 이런 거는 무리하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냥 가십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런 얘기지만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안에 내용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정책이나 우주항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바뀌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정책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시장 영향을 준다고요. 테슬라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요? 아 근데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안 되나? 그 출생지가 또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그건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출생지 조건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그 오바마도 뭐 어디 케냐에서 태어났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남아공 출생이면 안 될 것 같긴 하네. 네, 여튼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네.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에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 즉 그 환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관찰 대상국이었다가 2023년도에 해제됐다가 2024년도에 재지정이 됐거든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에서 혹시 더 나아갈까봐, 더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걱정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번에 그냥 요번에도 다시 관찰 대상국 유지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죠. 네. 경상수지 흑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찰 대상국이고요. 거기에 조작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우리 GDP의 몇 % 이상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이제 저게 세 가지 조건이죠? 네,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부당한 조작은 없었으며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쌍방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인정할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워딩을 한 거 보니까 우리의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워낙 강세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냅둬도 네. 이렇게 되겠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중국도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관찰 대상국으로 넣어놓고 향후에 인위적 위안화 절상을 저지할 경우,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로 만약에 만드는 그렇게 되면 조작국으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환율 관찰 대상국에.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대부분 대미 무역 흑자에 있거나 뭐 이런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만 돈 버는 국가. 우리만 엄청나게 뭐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서 우리를 주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메모리 가격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1분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한 거예요. 2분기에 전망을 좀 하면서 1분기에 전망했던 것들을 대체로 유지한다. 대체로 봤더니 2분기에 전망한 부분에 낸드에 뭐 3에서 8% 그리고 디램에 한 3에서 8%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지 않겠냐는 게 대체로 변동이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기 전망을 하잖아요. 3분기 전망도 봤더니 2분기 대비 소폭 상승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용 디램 가격은 소폭 둔화될 거라고 좀 보고 그리고 낸드도 2분기에 3에서 8%에서 3분기에 0에서 5%로 약간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전망 이거 제가 바꿔야겠네요. 낸드는 좀 안 좋게 보고 디램이 2분기에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낸드는 2분기에 3에서 8%였고 3분기에 0에서 5%로 전망이었는데 5에서 10%로 좀 상향한다.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부분은 뭐 하향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격 전망의 트렌드포스나 이런 데서 가격 전망은 그렇게 볼 정도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그 요즘에 원전 르네상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한 뭐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그랬는데 영국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1일 내일 모레죠. 신규 원전 투자 및 SMR 개발을 위한 수조 원대 계약 추진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대기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클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이거 코인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USDC 발행 기업 서클 요게 상장을 했어요. 네. 요게 상장을 했는데 첫날 공모가 31달러인데 첫 거래가 83달러였고요. 고점이 103달러, 종가 83달러 끝났고요. 그 다음 날 지난주 금요일 날 29% 올라서 107.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31달러인데요. 네. 107.7달러로 끝났어요. 3배네요, 3배.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둡니다.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큰 기회가 온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처음에 선물만 상장했어요. 네. 네. 선물만 있었어요. 그렇다가 현물 ETF가 상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비트코인은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와서 제도권에서 자산 가치로, 네네. 기본 가치가 아닌 내재 가치가 아닌 자산 가치로 이제 투자 자산 가치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그런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요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따라다니는 코인들이 있었어요. 네. 이더리움 있고 뭐 솔라나 있고 쫙 있었고 그 밑에 잡코인들도 있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죠.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심지어 이더리움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데서만 이제 그렇게 많이. 예전에는 굉장히 투기성이고 변동성이 심했는데 지금은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들어오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서 소위 디지털 코인으로서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 매김을 하면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게 첫 번째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뉴스를 얘기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USDC는 예를 들어서 달러 대비로 달러 기초 자산으로 한 코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 실정은 뭐냐면 이 코인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규모가 커지면. 네.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이 들어올 거냐가 첫 번째인 거고. 그러면 거기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이 많이 늘어갈 거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미국의 달러 베이스 자산 대표적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국채에서 이자가 나오면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 지급을 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예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여기로 많이 옮겨갈 거다. 이 설명 기억나시죠? 네, 그랬잖아요. 그 수익은 뭘로 주느냐? 국채 수익률을 준다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로.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단기 금리에 연동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다른 코인들처럼 제가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냥 원래 내재 가치가 이거 얼마야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막 더블 나기도 하고 막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얘는. 이렇게. 어차피 얘는 수익 날 게 국채 금리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데 그냥 연동하는 거예요 그거랑.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자꾸 이제 걱정을 하는 보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채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국채를 사는 거랑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이 채권이 훨씬 낫지 않아요? 오히려 얘네는 기업의 그러니까 EPS가 수익률,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이 국채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걸 투자자한테 나눠주진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신 국채를 사면 그 금리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금리에 연동해서 줘요 이것도. 아, 그 금리에 연동해서 주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수수료 차이도 있고 편리성의 차이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안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문재인이랑 똑같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달러 베이스에 1달러에 얘 1코인이라면은 야 달러 그냥 사지 왜 이거 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뭐 달러를 살 수도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 사람이 10달러 내고 10달러를 사. 네. 너무 웃긴 일 아니에요? 근데 얘 이자를 준다니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뭐지?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확실히 제가 아직 코인 쪽에는 좀 어두워서 네, 그런 거. 코인의 다른 효과들이 많아요. 장점들이. 코인의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할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제가 이게 달러 자산을 이쪽 계좌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계좌,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기려고 하면 하나로 환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막 심한 손해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다. 사실 여기서 옮기고 여기서 저기서 옮기고 지갑으로 가는 거니까. 네, 지갑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싫었었거든요. 계좌에 얽매이는 거. 그리고 이 분명히 내가 투자해 놓은 자산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몇몇 군데에서 좀 이렇게 자산 옮기는 거 서비스 해주고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바꾸려면 너무 이렇게 손실이 커서 채권 사려면 증권사에 수수료 내야지 채권 수수료 거래 수수료 있지 그렇잖아요 다들. 이거 얘네도 스테이블 코인 살 때 수수료 낼 거 아니에요? 있지만 불지하게 싸겠죠. 이거. 거기보다 훨씬 싸다. 그렇죠. 그럼 또 장점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되게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제가 그 전에 이거 설명드릴 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중국 지리 자동차 회장이 중국은 이럴 것 같아요, 진짜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공급 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지리 자동차는 신규 공장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 계획을 다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이 공급 과잉이 아니라 그렇죠. 중국이 공급 과잉이지. 그럴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참 해놓고는. 그리고 테슬라에서 테슬라가 한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출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테슬라에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채용 공고 따옴표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국내 정치, 입법, 규제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정책 결정자와 직접 소통해 테슬라의 사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할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과 보험, 대관 인력 채용을 했거든요. 이거 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안하고. 채용 공고를 한 거 보니까 이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가 좀 같은 결에 있어갖고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삼성전자가 오나노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인피니언, NXP들과 기업들과 협력해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트렌드 포스의 보도가 나왔고요. 이건 여러 기능을 단일 진입에 통합하는 시스템 온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오나노 공정 기반으로 인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 MPO 오랜만에 또 들어보셨죠? MPO를 지원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앞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이걸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암동 오르막길에서 한번 한 차선짜리 거기서 이제 2대 한번 차 마주쳤을 때 그때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가면 저는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겪어보면 테슬라 멘붕 올 텐데 얘네들 아니면 저 부산에서 운전 한번 시원하게 해보면 자율주행 얘기 쏙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볼까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할래요? 어느 겁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 요즘 너무 힘들잖아. 그것도 못 들으셨구나.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진짜 힘들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또 이걸 잘 극복하는 분께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 세미나 같은 걸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건데 인생 맥주 또 이 작가의 시선 같은 그래서 연매출 1,200억 원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든 정승민 대표랑 또 김프로께서 같이 자영업의 고민과 해법을 나눈다고 합니다.
6월 17일 저녁 7시니까 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죠? 그렇죠. 네, 화요일 좀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여의도에서 직접 여러분들 아마 모시고 하는 공개 방송이 있을 테니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지금 저희가 링크 올려드린 거 네.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위기 극복 잘 하시길 또 기대하면서 이런 자리도 한번 참석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오늘하고 내일 딱 이틀 동안만 좀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실 분들을 100분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몰랐다며. 네.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오늘 말씀하시고 나니까 알겠어. 오늘 내일. 맞아. 네. 자, 오늘 내일 딱 신청 받으니까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뭐 주변에 또 아는 분들 계시면 한번 신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단히 성공한 분들은 역시 대단한 그런 인사이트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자,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